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원전 안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올해 봄부터 바다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물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고 후 후쿠시마 원전 내 저장된 오염수가 131만 톤으로 늘었다고 하죠. 원전은 정지해도 핵연료에서 붕괴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냉각수로 식혀야 하고 오염수는 매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전국 연안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고 2월부터는 7곳을 더 추가해서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고준위 방패물 연구 처분장을 짓는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제 곧 포화 상태가 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패장 건설에 시급한데 우선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자는 특별법을 두고 원전 지역의 반발이 크거든요. 최근 열린 국회 공청회 소식 오늘 시사 초점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2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봉화 8.2도, 안동 영하 6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면서 전날보다 2도 정도 높은 10도 안팎을 기록해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현재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천군은 오늘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예천읍과 호명면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군은 신청건에 대해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14도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거의 한 달째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춘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포항시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교육부, 포스텍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향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이번 교육부 장관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에 이은 정부 부처의 두 번째 지역 방문으로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의대 설립 인가의 최종 권한을 가진 관련 부처 모두가 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세계 최초 공학 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의과학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과 함께 포항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8도, 습도는 4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의 오징어 축제와 눈 축제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지정축제와 미색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북에서 개최되는 85개 축제 중 내실 있고 완성도가 높은 축제를 우수축제로 지정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자체별로 축제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 콘텐츠와 조직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릉군 오징어 축제는 경북도 유망축제, 눈축제는 미색축제에 뽑혔는데요. 특히 이번에 14년 만에 열린 눈축제의 경우 인공눈이 아닌 자연눈으로 진행되는 점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아이템들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사계절 관광에 맞는 관광 상품들을 늘려나가고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좀 슬픈 일이던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얼마 전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제시카법이라는 거는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나 공원의 2,000피트 그러니까 약 610m 안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입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지난달 새해 업무 보고에서 이 범행을 좀 반복적으로 했거나 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흉악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하면은 이제 네. 정보 공개를 하죠? 맞습니다. 네. 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이 매일신문이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138명의 주거지와 인근 초등학교 간 거리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 중에서 77명 그러니까 56%가 이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 지역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 500m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이제 상한으로 제시한 거리거든요. 범위를 좁혀 봐서 이제 초교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는 성범죄자는 50명, 36% 정도 됐습니다. 네. 이들 중 37명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서 외관상으로 이 성범죄자인지를 알 방법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고교를 포함하면 이 미성년 교육시설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법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네요. 예, 일단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네. 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자녀 혼자서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이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다면 두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법 제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조승년 새싹 부모회 대구지회장은 이 입법 취지에 크게 동감한다면서 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그 이제 형을 다 살고 네네. 나올 때가 되면 또 막 또 네. 언론이 많이 또 이렇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예, 많고요. 그렇죠. 예. 법 제정으로 가는 길이 어떨까요?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 감정이나 이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판단되면은 이 일정한 제한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은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거주지 제한과 함께 이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범죄자 교화와 관리를 담당하는 치료 시설을 좀 늘려서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이 동반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대구판 빌라왕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지역에서도. 예, 맞습니다. 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대구에서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구 대명동하고 서구 내당동 등에 이 빌라 4채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세입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예, 일단 뭐 사건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이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 A 씨가 이 오는 7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네. 보증금 한 5천만 원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A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눈앞이 깜깜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이 A 씨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거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수도 요금 장기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서를 발견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다른 세입자들 역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네. 세입자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는데요. 네. 17가구 규모의 이 다가구 주택 중 16가구는 전세 세입자였고 이 집주인과 연락이 닿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건물에 사는 B 씨도 지난해 10월이 계약 만기였는데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3개월째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은 사이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 또 C 씨를 받았고 C 씨 역시 1억 2천만 원 잔금을 치르자마자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팔아도 네.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지금 다 갚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시세가 한 17억 원 선으로 추정되는데 이 금융기관에 잡힌 선순위 담보만 8억 4천만 원에 달하거든요. 시세에 맞춰가지고 매도 계약이 성사돼도 건물주가 얻을 수 있는 돈은 8억 원 남짓인 반면에 건물 전세 세입자 16가구 전세 보증금은 12억 원이나 돼가지고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네. 세입자 상당수가 빈손으로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17억 원에서 깎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세입자들에 따르면은 이 집주인은 또 계약서에 명시된 성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적어가지고 임차인을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또 이 다가구 주택, 이런 빌라 이런 걸 여러 채 갖고 네.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몇 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채라고 네 하는데요. 채. 서구 내당동, 평리동, 달서구 송년동 등의 4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 씨가 최근 내당동 빌라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단수고지서가 붙었고 가압류가 들어왔다면서 이 확인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합치면 한 4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막막하겠는데. 예, 일단 세입자들은 피해 사실을 취합해서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네. 이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전세 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 5천만 원 미만의 보증금은 이 국세와 동급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못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계약 당시에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지금 이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무임승차 연령 상향입니다. 네, 안 그래도 대구시가 65세에서 70세로 만 나이로 네. 높이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이 서울시하고 정부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논의가 대구교통공사가 최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관련 데이터 분석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은 최근 5년 동안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2,5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네. 이 손실액 중에서 84%는 이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무임승차 손실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임승차 네. 연령을 이제 65세에서 네. 70세로 만약 올린다면 예.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올 2월 기준에 대구의 65세에서 69세 인구는 한 15만 9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34.8%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손실분 중에서 34.8%는 150억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네. 볼까요?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에 불을 지피니까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뛰어들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교통요금 급등으로 서민들이 겪는 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를 좀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 개선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가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뒀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지 않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지자체 원성이 좀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정부나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뭐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좀 나눌 건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노인 65세 기준이 현재 맞는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대구 1호 동물 화장장입니다. 예. 이게 네. 서구 얘기죠? 예. 이게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갔고 예. 뭐 판결이 나왔나 보죠? 예, 요 판결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았는데요. 예. 대법원은 지난 2일이었죠. 동물 화장장 사업자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최초의 동물 화장장 건립은 서구에는 무산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게 이 지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사이에서 대구 1호 화장장이 될지 관심사로 그렇군요.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 화장시설, 충무시설, 뭐 수목장지 같은 것들이 들어설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제 2024년쯤 착공해서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 서구는 주민들 반대가 컸는데 달성구는 어떻게 잘 될까요? 예, 일단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달성군이 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현풍에 이제 지으려던 공설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역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는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게 반대 부딪혔군요. 예, 어쨌든 화장장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달성군이 사업 추진을 잠시 멈추고 주민 설득을 예. 우선하는 방향으로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달성 군수도 지금도 사설 동물 화장장 사업자들이 건축 허가 신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기관 손을 좀 들어줬는데 앞으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네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군립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국 근대골목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 투어를 하시고 정말 대구에 이 옛 정서가 많이 담겨 있는 곳이죠. 여기 투어하는 프로그램들이 낮에 되게 많이 있는데 밤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우리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근대골목 밤마실 투어인데요. 이 중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색다른 매력으로 보여주자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영남대로에서 시작해서 이상화, 서상동 고택을 둘러보고 또 계산성당과 3일 만세운동길, 청라언덕의 선교사 주택도 도보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설사의 설명, 달등 만들기와 탁본 체험이 이뤄진 현장 소리 들어보고요. 중구청 관광진흥과 김나경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봅니다. 달등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바라는 꿈이라든가 올 한 해 소망 같은 것들을 글로 한번 꾸며보고요.
그림을 좀 더 넣어서 예쁘게 채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청라언덕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살았던 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향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는 집 주변에 담쟁이 풀을 이렇게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저 청자가 푸를 청자고 라가 바로 그 담쟁이 라자라는 곳입니다. 선생님 좀 전에 체험하신 대만 관광객분은 좀 어떤 거 탁본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민족 저항 시인인 이상화 선생님을 탁본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전기투어 신청객에 한해 76번 운영해 4,737명이 참여했고요. 하루 평균 62명 정도 투어를 참여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가족 단위 참여와 연인끼리 참여율이 높습니다. 달등 그리기 체험과 연인들끼리 와서 데이트를 하듯이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밤마실 투어는 매주 금토 7시에 진행하며 동절기는 6시 반에 시작합니다. 밤마실 투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청라언덕의 뜻이 뭔지 무슨 뜻인지도 또 알기도 되고, 네, 그 노래 아시죠? 네. 류희 씨도. 네, 봄의 교양하기, 교양하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대구가 고향인 박태준 작곡가의 동무생각에도 저희가 좀 전에 부른 이 청라언덕 맞아요.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네. 이 곡은 박태준 씨가 좋아했던 신명학교의 여학생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사랑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투어를 하면서 동성로의 유래에 대해서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구를 둘러싸던 4개의 성이 해체되면서 북쪽 성이 있던 곳은 북성로, 동쪽 성이 있던 곳은 동성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하는데요. 밤마실 투어를 함께한 이정국 골목문화 해설사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밤이라서 많이 추운 편이었는데도 밤마실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기쁘고, 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고 하면 대만 분도 오시고 미국인도 한번 오셔서 오늘은 정말 글로벌한 밤마실이 아니었나 싶어요. 대구 중구에는 각 골목에 보면 숨어있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상화 서상근 선생님의 구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주택이라든가 청라언덕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계산성당이라는 곳도 있고, 또 최초의 교회였던 제일교회도 있고, 숨어있는 이런 관광지들이 같이 다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동성도 편하고 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싶었기에 이곳을 밤마실의 주무대로 삼지 않았나 싶어요. 밤마실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꼭 한번 요 밤마실을 한번 오셔서 내가 몰랐던 대구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일주일간의 피로를 좀 풀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금요일과 토요일 시간을 한번 유익하게 보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밤마실이 딱 맞는 장소입니다. 한번 오세요. 외국인 관광객도 있던데요, 보니까. 뭐 이 대화하고 이런 건 잘 되나요? 타이완에서 온 관광객들 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 해설사님이 영어로 설명하면 그 관광객이 같이 온 친구들에게 중국어로 다시 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말 글로벌한 방법은 있습니다. 네, 네.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좀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구를 제대로 즐기고 있었는데요. 밤마실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서문시장 야시장은 아쉽게도 이 추운 날씨 탓에 3월부터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4월에는 계산예가에서 신앙송과 음악 공연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또 다가올 봄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네, 이어서 투어 참여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 남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보통 낮에는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렇게 조용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평상시에 못 봤던 것, 못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되면 왠지 차분해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말을 조금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이렇게 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달등 그리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림 그리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거기 앉으면 다 화가 같이 뭘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등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니 굉장히 고풍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남대로를 아까 걸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영남대로라는 게 옛날에 이제 과거길이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설명을 듣고 걸으면 왠지 나도 과거 시험 치러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안녕하십니까, 최하은입니다. 지하철에서 밤마시를 따로 홍보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계산동 성당도 그렇고 제일교도 그렇고 낮에는 잘 몰랐는데 밤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좀 있어서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소상동 고택에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거운 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의 옛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근대 골목 밤마실 투어를 통해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대구의 매력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전을 가동하고 나면 나오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걸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지 공식적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산자위가 이 관련 특별 법안 3건을 두고 공청회를 했어요. 사용 후 해결료 문제, 또 원전 보유 지역이 걱정하는 문제들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네. 그 원전 확대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왔던 이해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그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용 해결료가 원자로에서 나오면 잔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조 내에 5년 정도 냉각시켜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안전한 곳에 저장해야 되지만 지금 처분장 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냉각용 임시 수조에 40년 이상을 저장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예. 40년 동안 지금 그러면 이제 임시 저장소에 설치돼서 얘를 어디 옮겨야 되는데 이 얘기인 거죠? 예, 옮길 데가 없어요. 옮길 데가 없다. 예. 그 저장을 지금 임시 보관하는 데는 어딘데요? 발전소 내에 있습니다. 아, 각 지역의 발전소마다 있는 거예요? 예, 소내 임시 저장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네. 네, 거기에 그냥 저장하고 있는 상태고 월성은 맥스터라고 건식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잘 어떤 정확한 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말이죠. 건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봅니다. 그 해결료 사용 후 폐기물 저장하는 방식도 그런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저장하는 곳에는 어느 정도 이게 차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저장을 하는 곳에 임시 저장이 아닌 40년 이상을 저장한다는 것은 임시 저장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네요. 원칙적으로는 다 초과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납 건물 자체는 방산 차폐도 하지만 외부에서 미사일 충돌 대비해서 120cm의 두께로 육중하게 설치돼 있거든요. 예. 근데 임시 저장조는 벽체가 4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니 빨리 안전한 데 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저장하는 거를 원하니까 그냥 승인해 준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이 어느 정도까지 차 있는 건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미 저장 용량은 다 초과됐습니다. 아, 초과됐다. 예. 그냥 임시 저장기에 꽉꽉 눌러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경주 월성 같은 경우는 건식 저장 시설 맥스터라는 걸 지어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이건 언제 지어가지고 또 한 거예요? 이거는 91년부터 저장한 건데 2030년쯤이면 다 차를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30년쯤이면 포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수원이 추가 건설하겠다면 이런 얘기 나왔다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2030년 이후에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또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저장 공간만 따지다가 안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일로 형태로 지은 것은 이미 30년이 넘어서 수명도 다 되고 낡아서 고독성 방사능 가스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사하기도 정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경주 지역도 대구에서 이제 가까운 곳이니까 그쪽을 보고 얘기를 계속 좀 해보면 뭐 탈원전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행정 소송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뭐 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렇군요. 그 원전은 계속 돌리고 더 짓는다 그러고 그러면 방폐물은 더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영구 처분 시설 없이 임시 저장만 할 수 없다는 거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텐데.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논의는 해왔겠지만 뭔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답이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짓기만 하면 된다. 주민들을 설득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학자적인 교만이고요. 왜냐하면 10만 년 저장해야 되는데 과학적 검증이 사실 어려우니까 실제 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에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어느 정도 아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모르는지 모든 걸 공개해서 전 국민이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덮어놓고 그냥 설득을 하는 상태로 가면 신뢰를 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단지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책임자인 국민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신뢰가 부족하면 진행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무한정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이런 것들 발의돼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다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예, 지금 일단 법으로 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패물 폐기물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으로 총리 소속이니까 범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구 처분장을 만들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이제 저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고요. 이인선 의원안은 방패장을 유치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 제공하자 이런 물론 지역구가 쪽이라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김영식 의원안은 2050년부터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계가 그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담아서 하는데 사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자는 의미도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안입니다. 설계 수명에서 연장된 계속 운전 기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물을 계속 또 늘려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과연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이런 게 대해서 좀 우려되고요.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 기간에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게 해서 일단 공간을 한정하자 이런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뭐 특별법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뭐 마음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고 공청회도 쭉 하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나 보네요. 사용 후 해결료 즉 핵폐기물을 후대에 전가하는 윤리적이지 않다는 보편 타당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다들 공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를 전제로 이 점이 논의가 가능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문제인데요. 저장 공간이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 한도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한 처분장을 원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가동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모든 거버넌스를 지고 가기 때문에 또 그걸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대표님 쭉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그려지고 너무 걱정을 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뭐 한두 가지 얘기하고 뭘 법 만들어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럼요. 법으로 사용 해결료를 처분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 처분하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원전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전 부지 안에다가 저장 시설을 또 둬? 이거는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중간 저장 시설 부지가 이제 그 손에다가 저장하자 이런 얘기인데 설치하자. 그게 영구 저장 부지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만나서 뭘 얘기하고 좀 그런 과정은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그럼요. 예. 주민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강도 좀 하고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으로서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분이고 법에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중간 저장 부지를 한시적으로 뭐 30년만 또는 60년만 이렇게 저장하겠다. 이런 걸 법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동 의지를 갖고 있는데 한시 저장하자고 법에 정하는 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늘리자는 것은 또 법을 고쳐서 또 늘리자는 얘기고 이율배반적이죠. 이게 쟁점이 심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에 그 지역마다 원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원전이 있는 곳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고준희 방패장 우리 지역엔 안 돼 이렇게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예, 최적의 부지가 나왔다고 해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저장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해결료가 전국을 거쳐서 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국민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민주적인 합의 추진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2월 임시국회에 이 고준희 방패장 특별법이 올라갈까요? 그것도 지켜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글쎄 이 특별법에 뭐 이런 건 꼭 담아야 한다. 글쎄 강조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참 공허하다고 느껴지네요. 결국은 핵 문제는 시민이 피해자고 만약에 사고 일어났을 때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공개, 즉 아는 정보와 모르는 정보까지 모두 다 공개하고 진실한 소통만이 해결의 단초입니다. 뭘 숨기고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안 되고요. 또 모든 결정은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거버넌스가 법이나 정부 사업자에 있지 않고 시민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늘 처음부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합의 추진을 법 정신에 담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임시국회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또 한번 알아보고 또 필요한 도움 말씀은 좀 쭉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전당대회 상황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의 공격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섰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와중에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져 있죠. 심평 변호사는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네. 이것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절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굉장히 좀 극단적 상황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급기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하려고 했던 안철수 의원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안철수 의원은 윤심 논란을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잡은 것 같고 오늘 하루는 또 일정이 없다라고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공격은 면할 수도 있겠지만은 압박에 굴복했다 이런 인상을 남기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직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안 의원이 끝까지 버텨낼지 또 버텨낸다면 어느 수준일지 궁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쭉 한 걸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강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실하고 친윤계 공격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철수 의원을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시민들 중에 자신이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김기현 의원에게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이동 추세가 뚜렷해지면 안 의원은 힘을 잃을 것이다. 낙선이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안 의원 지지율이 버티거나 상승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지율이 정체 또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정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현재 기세로 봐서 대통령실과 친윤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그런 경우에도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선전을 하더라도 당원 표심과 일반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의 여론도 지지 여론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홍이 이렇게 크고 갈수록 더 커지게 되고 이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완전히 큰 변화를 겪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일례로 들었던 윤 대통령이 탈당할 사태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거꾸로 그동안의 친윤계 공격을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야 할지 고심에 몰리는 그런 사태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총선 공천이 장담이 안 되면 보장이 안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이 갈라지는 사태로 갈 수 있는 어떤 극명한 상황을 가정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강세인데 경선에서 탈락한다. 이러면은 분당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분화 가능성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분화가 되면 저쪽에서도 분화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한국 정치에 중대한 고비들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역술인 천공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 준비되던 그때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면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실은 또 이 부 전 대변인 고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앞서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었는데요. 부승찬 전 대변인 회고록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첩보를 입수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화장실에서 부 전 대변인을 불러가지고 천공과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이죠. 이 두 사람이 육군 총장의 공간을 함께 다녀갔다는 보고를 부사관에게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부사관 쪽은 이제 인사 조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 대응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가 됐고요. 이렇게 된 이상은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정부는 탄핵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위기, 그러니까 비선 실세 의혹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승찬 전 대변인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김종대 전 의원은 또 다른 목격자가 육군 말고 국방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추가
추가적인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상을 가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육참 총장 공간 쪽의 CCTV 기록을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나서서 공개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3년 넘게 진행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딸 관련 입시 비리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때 이미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아들 관련 입시 비리까지 추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쁘고 집안 경제 사정은 나쁘지 않은데도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의혹이 됐었는데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비위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별감찰반 반원들의 감찰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사명계좌 관리한 것을 재산 신고를 안 했던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이유는 반성과 혐의 인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형량이 2년이 높은 편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어서 형량에 대한 기준을 이미 권고를 했었거든요.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7개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놓고 형량을 계산을 합니다.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를 놓고 계산을 하는데 제1범죄를 업무방해로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업무방해는 징역이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인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만 놓고 봐도 3년까지도 처벌 가능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형량이 그렇게 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법정 구속도 면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복역 중이기 때문에 배우자 복역 중인 것을 또 감안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유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받은 부분 얘기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 유죄 무죄 개수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개 혐의 중에 7개에 걸쳐서 유죄가 나왔고요. 사건 기준으로는 20개 중에서 11개가 유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 유죄가 나왔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 때문에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에서 무죄가 나왔다. 배우자도 거의 무죄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차명 계좌라든지 또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이미 사모펀드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범동 씨와 코링크피 실소유주로 밝혀지고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모펀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인물들은 문제가 없다거나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 전 장관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그럼 앞으로 이제 2심 또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갈 텐데 혹시 뭐 유무죄 판단 바뀔 여지가 있어요? 네, 일단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고 똑같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유죄 결과가 뒤집어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치열한 공방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감찰 필요성이 분명해 보이는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를 받고 특별감찰을 중단시켰다. 이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은 계속 유지가 되겠고 반면에 조 전 장관이 당시에 입수했던 의혹이 심각하지 않았고 특별감찰 반원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어서 그럼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가 있었고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자, 이 장외 집회가 정치권에 줄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다수파는 이재명 대표 쪽의 친명계다라는 것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명계를 주축으로 해서 민주당의 길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
우세 이쪽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외연 확장 효과, 그러니까 당의 지지세 자체가 넓어질 것이냐 했을 때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용으로 읽혀지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장외 집회 중이지만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국회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밝힌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을 하기로 했고, 또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을 어느 정도 찬성을 이끌어내서 국회에서 관철시켜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장외 집회보다는 오히려 국회 내에서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더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모른다 주장을 했고 이 대표 쪽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김성태 대표 쪽에서는 뭐 조문 인사를 보낸다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충격파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검찰에서는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이나 대선 도전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다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반박하기로는 그 당시 2019년 시점은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 목적을 규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찰박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작업 구간 있는데요. 현충로 현충 삼거리, 남명 삼거리 2차로에서 상하수도 보수 작업 중에 있고요. 달서로 대구 비산동 우체국 북비산 내거리 1차로에서 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큰골길 광덕시장 보성 청록 아파트 1차로에서 울타리 보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나실 때 유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봉산 6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일대 양방향으로 막힘없이 지나실 수 있겠고요. 국채보상로 공평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 역시 양방향으로 무리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0물류 150.1km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 방향으로 영산 부근 28km 1차로에 장애물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구군 환경부서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 500여 종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일반 세대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대구시 예산이 2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하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